그렇고 다시 오케이.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나? 오케이. 홈으로 해서 자, 자, 이상설의 산소 수리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서양 수학이 17세기에 조선에 들어온 이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은 수리 정원입니다. 이후에 19세기 말에 신교육이 시작되면서 서양 수학이 다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자 수리 정원을 비롯한 서양 수학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고 또 중국, 일본, 또 유럽, 미국을 통해서 서양 수학들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주로 교과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본 논문은 헤이그 밀사 사건의 특사로 보내진 이상설 선생의 책 수리를 최근에 발굴해서 연구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상설 선생이 조선 산학의 대수학 분야에 중요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료 수리를 구하는 데는 전 독립기념관 관장인 이문원 교수님과 직접 국사편찬위원회에 가서 사료를 복사해온 오치환 선생님, 그리고 한자 초서체를 읽어주신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의 김채식 학예사님, 그리고 중국 아카데미 시니카의 이재화 박사님, 그리고 같이 연구에 조언해 주신 수학사 연구의 회원님들의 기여가 컸습니다. 이 기회에 들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19세기 말 서양 수학이 도입되던 당시의 조선의 환경은 1870년 병자 수호조학을 시작으로 이모군란, 갑신정변, 천진조약, 동학혁명, 청일전쟁, 갑오경장, 을미사변 등등을 거치면서 굉장히 어렵고 또 빠른 변화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서양의 근대 수학과 과학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관립교육기관인 동문학을 설립했고 이 동문학을 통해서 필산이 가르쳐졌으며 그 후에 생긴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학당과 학교에서 수학을 포함한 신교육이 가르쳐졌었고 1886년 정부가 세운 관립유경학원 로얄 잉글리시 스쿨에서는 절반은 고급 관리들과 또 절반은 양반집의 자제들을 선발해서 서구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H.B. 허버트는 유경공원에 교사로 초빙돼서 학제를 확정하고 영어, 역사, 과학, 지리, 수학 등을 1891년까지 가르쳤습니다. 그 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교사 안수를 받고 1893년 다시 귀국을 해서 고정의
외교 자문을 했으며 수리의 저자인 이상서 선생과 교류하며 나중에는 헤이그 특사로 이상서 선생이 헤이그에 파견될 때 헤이그까지 동행한 분으로 한일합방이 된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이 해방이 된 후에 1946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1949년 돌아가신 후 지금 한강변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안치되어 있는 독립유경자입니다. 이분이 당시에 교사 허버트 선생입니다. 자, 19세기 말에 서양 수학은 교과서를 통해서 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데 그 중에서 명치산수를 주로 번역하여 대한제국 학부 편집국에서 발간한 근위산술서가 1895년에 나왔고, 또 우에노 기요시가 편찬한 보통교육 근세산술을 번역한 이상서 선생의 산술신서가 1900년에 발간되었습니다. 당시의 수학 교과서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논문으로 소개될 것이며,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발굴한 수리를 조사하여 19세기 말 조선 산악의 수리적원 이후에 서양 수학이 일본의 영향이 없이 조선에 들어오는 과정을 밝히는 것입니다. 논문은 두 절로 나누어 첫째 절에서는 수리에 들어있는 중국 수학책 수리정원의 내용을 조사하고, 두 번째 절에서는 수리정원에 들어있는 문제를 다루지만 서양 수학의 방법을 사용하여 완전히 수리정원의 수학과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부분을 조사합니다. 수학 이외의 이상설의 업적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논문에서 최근에 발표되었기에 오늘의 논의에서는 생략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이상설의 수학에 대한 구조적 접근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설이 1886에서 1887년경에 수리라는 책을 쓴 것으로 그동안 널리 알려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은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왔었는데, 이 소문으로만 전해지던 이상설의 책 수리의 존재를 최근에 실제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여름에 그 책의 발굴 과정과 검토 과정은 이전에 지난 수학사 연구회 모임에서 별도로 소개한 바 있으므로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발굴한 책의 수리의 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리, 수권, 명분, 약분, 통분, 정비례, 전비례, 합률비례, 안수체절비례, 안수가간비례, 방정, 기하 원본, 영륙,
차세호징, 첩차호징 등 목차로 보면 중국에서 서양 수학을 정리하고 자신의 수학 내용을 보태서 쓴 수리정원의 목차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표지 내용은 명분, 아니죠. 첫 페이지 내용은 명분,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수학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보고 이게 수학책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수학책이라도 이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채로 사학자들이라든지 다른 과학사 전공자들은 이전에 100년 전에 이 책이 남아있을 때조차도 그 중요성을 간과한 채로 그냥 지나쳐버리면서 실제로 어디에 이 책이 박혀 있는지도 모르게 됐던 것입니다. 자, 목차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명분, 약분, 통분에서 시작하여 영육, 차세오징, 첩차오징, 방정, 기하, 원본 등으로 총 13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육이라는 내용은 중국 용어로 수학 부장산술에 나오는 방법인데, 더블 포스 포지션을 의미하며, 차세호징은 싱글 포스 포지션, 지금 수치 해석학에서 얘기하는 싱글 포스 포지션의 내용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가위치법이라고도 부르고 또 수렴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바이섹션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수리의 책에 1쪽에서 97쪽까지를 전반부, 그 나머지를 후반부라고 나누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책을 이걸 읽으려고 보면은 알겠지만은 초서 또는 행서로 쓰여진 이 책을 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한자를 아는 분들도, 더구나 내용이 수학 내용이라 수학을 모르는 분들은 더욱더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책을 읽으려고 읽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문교육학과 또 중어중문학과에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오신 교수님들한테도 여쭤봤지만 큰 도움을 받지 못해서 중국에 있는 교수들한테, 중국인 교수한테 보내서 확인해 봐도 그 사람들도 잘 읽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 책의 내용이 또 목차가 수리정원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수리정원을 한번 참고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존경각에 있는 수리정원을 확인해서 수리정원과 비교를 해놓고 보니까 보다시피 명분, 범, 귀, 재, 분, 지, 최 하는 식으로 글자를 그대로 따라서 쓴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가면서 무기영수 등 이런 말들이 바로 조선시대 산학에서 쓰던 수학 용어들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파악을 해가면서 쭉 읽다 보니까 쭉 한 줄이 똑같고 두 줄도 똑같고 같아지면서, 야, 이거 그렇다면 이 수리정을 그냥 옮겨놓은 거 아닌가 하고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으면서. 그래서 이거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금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서부터 다른 부분이 나올까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완전히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초서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단 몇십 명 이내이고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만 읽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한문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지곡 서당에서 이런 초서책 연구를 특별히
배운 김채식 박사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학예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를 받아서 그분한테 두 자료를 주고 검토를 부탁해서 다른 부분을 찾아서 확인해달라고 하면서 이 원적 분석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면서 그 두 내용을 비교하게 됐고, 비교하면서 차이가 나는 분들, 그리고 이 책의 중요성이 어디서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크게 보면 전반부는 책 형태이지만 수리정원에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약분,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는 게 약분자, 이소, 명지, 분, 약지 하는 식으로 똑같이 약분자, 이소, 명지, 분, 약지 똑같이 나가서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 이 중간 부분은 없고, 그 다음 다시 설, 여, 유 설명을 하자면 가령 하는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 부분은 쭉 전개되고 하는 식으로 사이사이를 빼면서, 그러니까 초서체로 인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독자를 누구에게 읽으라고 쓴 것이라기보다도 이 과거에 붙은 이상설 선생이 이 저자가 수리정원을 쭉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이해하고 이해되는 부분은 넘어가고 그리고 또 직접 문제 풀어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진도 쭉 전개를 해나간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수리정원의 서술 형태는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도입하고 예제를 들고 있는데, 저자는 수리정원에 들어있는 제목을 쓰고 이에 해당되는 정의 부분과 예제를 인용하였다. 그래서 그러면서 축약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갔습니다. 내용이 초서체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예가 바로 약분의 예인데, 97쪽까지는 이와 같이 수리정원을 읽으면서 요약, 축약하고 나름대로 풀면서 전개를 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수리가 인용한 수리정원의 내용을 중국 과학기술 전적 통편 수학 제3권 수리정원 부분을 과의 책을 참고로 해서 두 수리와 이 1993년도에 정리된 이 수리 정원을 비교해 보면 원본을 이제 그대로 복사한 책인데요. 그러면 요 명분, 약분, 통분은 이 책의 206페이지, 207페이지, 20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또 뭐 정비례, 전비례, 함률비례는 228쪽, 229쪽 등에 쭉 전개된 내용이고, 또 안분 체절 비례는 이 책의 250페이지 또 251페이지 등에 있는 내용이고, 여기 그리고 또 안수 가감 비례는 이 책의 270에서 271페이지 또 284페이지 등에 있는, 화수 비례는 여기, 기화 원본은 여기 등등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화 원본은 이 책에 있는 기하 원본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도 이게 유클리드의 기하 원본이 아니라 프랑스 사람의 책, 기하의 책을 번역해서 서술한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쭉 보면은 앞부분에서는 줄여 쓰고 생략하면서 전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표지에 나와 있는 수리정원의 선분의 제목, 소제목으로 수리의 전반부에 취급하지 않은 것들이 일부가 있고, 그러면서 이 책의 중요성들이 이제 수리의 후반부로 가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수리의 후반부에서는 저자가 수리 정원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영육은 구장산술의 권 제7의 영부족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상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고 있으며, 싱글 폴스 호진에 해당하는 차세 호진과 연립
1차 방정식의 문제인 방정은 후반부 예제로 나타났는데, 이 더블 폴스 포지션을 비례를 통하여 해결한 섭차 호징도 수리에서는 취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리의 전반부는 수리 정원에서의 간단한 비례 문제와 삼각형의 성질들을 연구하여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서양 수학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이 책이 언제 발간됐냐는 것은 책의 그 원본 뒷표지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술해, 즉 술년과 해년 사이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1886년 또는 이게 개띠해하고 돼지띠해 사이 된 소리인데, 그 1886년과 1887년 사이 또는 1898년과 1899년 사이에 산방에서 부제가 중심으로 해서 책을 9월 7일 날 완결했다. 그 쓴 것입니다. 그동안 보통 책의 저술 시기를 이 1886년에서 1887년 사이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쭉 분석해 보면은 정확한 것 시기를 더욱더 가깝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분석에 의하면 이 수리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이 훨씬 더 근대 수학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1886년보다는 1898년이 더 가깝지 않을까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수리정원 하편에서는 선부, 면부, 체부, 말부로 나눠져 있는데, 수리는 선부에서 시작해서 차례로 연구해서 여러 권의 후속 책을 쓸 거로 시작을 했다가 수권만 쓰고 그 다른 책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는 발간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특히 이제 기와 원본 부분은 불란서 예수의 신부인 파라디스가 쓴 엘레멘트 디 지오메트리의 번역본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이상설은 기와 원본의 2, 6, 11 중에서 일부를 이용하였는데, 실제로 013국이라고 표지에 써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상권의 구건과 이들 세 부분까지 합치면, 합쳐서 3 플러스 9, 12국이 돼야 되는데, 1국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일부가 분실됐는지 또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 책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페이지가 낙장이 부분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61쪽 이전에도 또 64쪽 이후에도 낙장이 있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멈춰져 있는 부분이 있고, 누구가서 낙장이 있는 게 분명하고, 65쪽 이전과 97쪽 이후에도 낙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교 결과 그 중요성은 수리의 98쪽 이후, 즉 후반부에서 나타납니다. 수리의 98쪽 이후는 이전의 수리 정원이나 다른 어떤 동양 산서와도 다른 내용들이 처음으로 조선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으로부터 수리가 수리 정원의 단순 복사가 아니라 이상서 선생이 스스로 한 수학적 이해와 한국의 여건에 맞는 예를 들며 새로운 관점이 보태진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리의 가치를 정의해 줍니다. 이 내용들을 분석하면서 이런 새로운 관점의 수학들을 어떻게 소화시켰을까 생각한다면 이상서 선생이 관직에 있을 때 유경공원의 교사와
교사로 영어와 수학을 강의한 미국인으로 또 고종의 자문역을 맡았던 허버트를 통해서 서양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특히 그 중에서 서양 수학에 관해 관심을 갖고 수학에 데디케이트 하셨다는 기록들에 의하면 서양 수학을 이 허버트를 통해서 제가 가져온 이 선교사 허버트가 가져온 서양 수학 책을 통해서 새로운 수학적인 이해를 이상서 선생이 그 수리정원을 이해하는 동시에 서양의 새로운 근대 수학의 지식까지 소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리의 후반부 메인 리절트로 들어가 보죠. 이게 그 후반부의 첫 페이지가 되는 9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을 다시 쓴 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들입니다. 이것은 스페리칼 트리고노메트리 아이덴티티들을 다룬 그런 내용들로서 이전에 조선 산학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원본이 지금도 그 이문원 선생님 창고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그 이문원 선생님이 찾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이 원본을 비교해 보면 아마 종이의 재질도 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앞부분을 쓴 시기와 뒷부분을 쓴 시기가 적당하게 차이가 날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그 후반부의 앞부분을 얘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필름의 페이지는 B-186페이지부터인데 여기서부터 새로운 내용들이 소개되는데 187쪽을 보면은 이게 바로 3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은 12분의 4 플러스 9고 그것은 12분의 14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5분의 2 더하기 7분의 3은 35분의 14 플러스 15고 그것은 27 over 35라고 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분수를 서양의 현재 표현인 분모분의 분자 뉴머레이터하고 디노미네이터를 서양식으로 쓰게 되는데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쓴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양 수학에 대한 노테이션을 그때 확인하고 얘기했던 소리입니다.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수리정원에 들어있는 선부의 여러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덧셈은 이렇게, 빨셈은 이렇게, 등호는 이렇게 쓰는 것은 이것이 덧셈으로 쓰여진 것은 이게 열십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수리정원에서 이런 노테이션을 쓰는데 이런 노테이션을 쓴 거 말고는 자 여기 보면 다항식 예를 들어 현재 쓰고 있는 이게 x제곱 등을 뭐 실수를 진수라고 하고 x를 근, 제곱을 평방, 입방, 삼승방 등등으로 용어를 했고 그래서 이 식을 쓸 때 이런 식으로 3진수 마이너스 5진수 더하기 7평방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2 덧셈 쓰기 전에 이 다항식을 이런 식으로 3진수 소가 마이너스란 소리고 다는 플러스란 소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3-5x 플러스 7x제곱을 3진수 소 5근 다 7평방 하는 식으로 읽었습니다. 이렇게 다항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후에 가감승제 연산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다항식판을 구성하고 다항방정식의 이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자, 수리 후반부의 내용을 좀 더 보십시다. 천원술에서는 그러니까 이
중국이 19세기에 쓰던 차근방 비례라는 방법은 조선에서는 그 이전부터 알려져 있던 중국의 전통적인 수학의 천원수를 쓰고 있었는데, 이 천원수에 조선이 19세기에 쓰고 있던 그 전통적인 방법보다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쓰는 천원수는 이런 식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유리식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차근방 비례는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해서 천원술의 이 일부분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그 차근방 비례 쪽으로 하기보다는 전통적인 중국 수학 방법인 천원수를 계속 발전시켜가는 방법으로 집중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잊혀진 방법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노테이션 같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수리정원 말부에서 이들 기호를 사용해서 앞으로 다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많은 예를 들어서 보여 설명했는데, 이 수리의 중요성은 그동안 우리가 고전으로 삼고 있던 이 수리정원에서 시작해서 이런 그 노테이션을 제외하고는 수리정원에서 완전히 독립한 새로운 그런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후반부에 그럼 문항을 내용별로 자세히 보면은 그래요.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중국의 옛날 천원술이 17세기 이전에 있는 게 한국에 도입이 됐죠. 천원술. 그러니까 한국은 이 천원술을 계속 발전시켜서 써오고 왔었죠. 근데 중국은 천원술을 하다가 이 차근 방비례 방법으로 나오면서 이 천원술이 없어져 버렸어요. 천원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천원술이 이것과 비교해 보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걸 안 해버려요. 서양 수학을 공부를 안 하고 우리가 천원술 이런 테크닉을 갖고 우리 스스로 이거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200년 후에 그 하국주가 한국에 와서 어떤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잘 못 푸는데 한국은 이런 그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척척 풀어내니까 그 놀랬다는 소리가, 그래서 놀라고 이거를 조선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안 하는 그런 방법을 더 잘 보존해서 발전시켜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가지고 중국에 가서 소개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그 책에들 많이 가끔씩 소개되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런 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수리정원에 이제 그 매달려 있었던 데 비해서 이상선 선생이 비로소 거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지평을 연 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10개의 등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호각 또 곡지각을 표시하고 정현, 여현, 정철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쓴 말인데, 이런 말로 표시된 내용을 다시 쓰면 이런 식으로 이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에 대한 공식들을 서술한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 사칙 연산 기호, 여기서 쓰고 있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이런 내용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서 쓰고 있는 노테이션들이 이 1895년 사칙 연산 기호가 조선에 도입되어 된 것을 고려하면은 이 당시에 이 근위 산술 책을 이상 선생이 접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하고 나서 쓴 책이 아닐까 하고 이 부분이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항으로 가면, 두 번째 문항에서는 저자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분수 표시, 즉 분모, 분자 오버 분모 형태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까 봤듯이 12분의 13을 구하는 과정. 득진수오, 이 말이 즉 0.5라고 하는 소수를 명수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벗어나서 무명수를 나타내고 있는, 이전의 수리정원이라든지 이전의 조선 산악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문제는 이 정비례에 관한 문제인데, A 대 B
이퀄 C 대 D, C 대 X에서 이 X를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거를 이승동제라는 말을 써서 X 이퀄 A분의 BC를 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방정식을 AX 과 BX를 구하지 않은 채 이들을 나눗셈으로 이제 구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먼저 3대 9 이퀄 2대 소구, 그 3소구는 이퀄 18이고 따라서,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3소구는 9이 18이 되는 거고, 그리고 따라서 3소구를 3으로 나누면 1소구는 6이 된다. 18을 3으로 나누면 이 구장산술에서 도입된 이 소구율, 이 소구라는 문자로 대치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비례식 표현을 사용해서 1차 방정식을 유도하고 이를 풀어내는 과정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상설의 그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과 달리. 네 번째는 전비례에 관한 내용인데, 전비례. 여기서 보면 3번 문항과 같이 12대 8은 이퀄 30대 소구다. 그래서 그 소구를 구하는, 이 구가 이게 구한다 할 때 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리어블을 그냥 x를 자연스럽게 그냥 쓰는 거예요. 그 소는 자리를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미지수 같은 그런. 그래서 뭐 척척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없던 그런 방법이에요. 5문장은 합률이에요. 합률에서 보면은 합률비는 여러 종류의 비례식을 주고 이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여기 보면은 하포 3장의 가격이 2전이고 마포 7장의 가격은 7전 5분 등등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포 3장의 값은 2전이고 면포 7장의 값은 7전 5분일 때 하포 45장으로 바꿀 수 있는 면표의 길이를 구하라. 그래서 이걸 갖고 식을 3대 45 이퀄 2대 45, 또 그걸 따라서 그럼 7대 15 대 45지간은 7대 소구 해서 이 소구를 구하는 이런 문제로 식을 바꿔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5문항에서 11번째 문제인 경우는 4개의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비례식 4개가 들어있는 경우로, 이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문항은 안수 가감 비례와 안분 체절 비례가 들어있는 가감, 감분, 차분 형태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 수리 정원은 비례를 사용하여 문제를 하겠지만 이상설은 구하는 구를 병이라고 하여 을 이퀄 병 더하기 5, 갑은 병 더하기 10, 3병 플러스 15는 60, 이 세 식을 합쳐서 병은 15, 을은 20, 갑은 25라고 구한 셈입니다. 구하는 것을 병이라고 놓고 식을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합치면 3병은 45고 따라서 1병은 15다 하는 식으로. 그러면 병을 구했으니까 병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15에다 5를 더하니까 을은 20이 나오고, 병이 20위에 10을 더하니까 갑은 25가 나와서 합치면 65가 되고 하는 걸 확인합니다. 자, 또 이런 것은 전통적인 산학으로 보면 일종의 삼원술이라고 하는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합을 두고 청하는 문제가 일치됩니다. 7번째 문항은 화수비례의 9, 15, 15문을 다루었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보면 옮겨 쓰거나 하면서 문제를 옮겼을 때 조건을 바꿔놓은 오타가 보이기도 하고 조건을 빠뜨린 경우도 보여지는데, 답은 오르게 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에 관한 문제로 원리의 계산편을 위해서 백량에 해당되는 이유를 이자를 사용하여 위 문항과 같이 방정식을 구성하고 있는 개월수를 월자를 사용한 방정식을 구합니다.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필요한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단어를 그냥 활용해서 그걸 미지수로 주고 그러고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가는. 예를 들어 갑을 병 세 사람의 이율이 다 다른데 을리, 병리, 정리 등을 그냥 이용해서 그 원하는 구하는 그 숫자를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15번째 문제는 견과 라라는 두 종류의 비단에 관한 문제인데 라의 값이 견의 값의 2배이고 336양으로 라 80필, 견 120필을 살 수 있을 때 이들의 값을 구하는 문제를 푼 겁니다. 여기서 은이 336이 있는데 라는 80필이고 구하고 견은 120필을 구하고 하는 것을 그 문제를 풀어서 풀 수 있는 겁니다. 또 여기는 336을 280으로 나누니까 1.2가 된다는 것을 구해놓은 겁니다. 지금 쓰는 바로 그 나눗셈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죠. 이게 지금부터 110년,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도한 그런 내용들로 봐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서양기법이 이미 다 저렇게 표시 안 했죠.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죠. 이게 이제 그 수리 책인데, 자, 8번째 문항은, 음, 8번째 문제는 체감 비례에 관한 것인데, 내용은 여기에서 그 문제를 바꿨으면 위에 같은 식의 문제를, 초항이 A1이고 공차가 D, 또 말항이 AN일 때 우리가 하는 등차 방정식, 등차 수열이죠. 이 수열의 썸을 구하는 그런 문제를 바꿨으면 바로 이런 식인데 같은 바로 문제입니다. 그 문제들이 풀려진 과정을 보여주고 방정법을 사용해서 풀었다 보여주고 있죠. 9번째 문항은 방정의 문제고 광범위하게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 실제 8번째 문장에서는 방정의 문제로 제9문항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유명한 이 치토, 꿩과 토끼의 머릿수에 대한 문제 수능 시험에도 나왔고 교과서에도 나오고 있죠. 꿩과 토끼의 머리수는 36, 다리수는 100일 때 이들의 수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여기 보면은 꿩과 토끼 애가 같이 자리하고 있는데 머리는 36개고 다리는 100개가 있는데 그러면 각각 꿩과 토끼는 몇 마리씩 있겠냐 하는 것을 풀어 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토끼와 꿩과 토끼의 합친 숫자는 36이고 토끼에는 다리가 2개씩 있고 꿩에는 다리가 2개씩 있고 토끼에는 다리가 4개씩 있어서 합치면 다리수가 100이 되니까 이거를 지금 집어넣어서 방정식을 풀었더니 토끼 수가 14가 나왔죠. 그렇죠? 토끼가 14마리다. 따라서 이게 합치면 그러니까 토끼 14을 집어넣으면 36이니까 꿩은 36 마이너스 14가 돼서 22이고 토끼는 14다 하는 식으로 푼 겁니다. 수리정원의 방정은 수식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차라리 늘어놓아 그의 방정을 기수만으로 계산하고 나타내는데 이 상설은 이걸 완전히 기호화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넘어서서 현대사에 가깝게 접근합니다. 그 외에 수리정원에서 인용되거나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시하면 이런 문제들은 다른 데서 어디에 있는지 직접 한 건지 스스로 한 건지 또 어디서 보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이고 이 중에서는 그 얘기는 풀어가면서 스스로 갖다 놓고 쓴 것도 있고 자기가 문제를 바꿔서 해내기 시작했다는 소리를 이해해도 될 겁니다. 또 이런 문제들도 단순 비례 문제에서 그러니까 수리정원에서 활용된 이런 방법을 분수방정식, 작은방 비례의 다항세 부수나 자연스럽게 분수방정식까지 표현이 가능하게끔 발전시켰고
또 10번 문항은 가, 차, 근의 차를 더한다. 차, 근, 가. 여기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런 x의 제곱, 세제곱, 부정원을 사용해서 부정원을 근이라고 사용하는 대신에 갑잘 사용하고 갑의 제곱을 x, 또 갑의 세제곱을 갑의 입방, 갑의 자승 뭐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폴리노미알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1900년 이후 책에서는 산술신설을 이상 선생이 1900년에 편찬하시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완전히 그런 수식의 변화가 수식으로 쓰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지만 그것도 이 초등 내용이 아니죠, 이런 내용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런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일본 한일 합방이 왔고 그러고 나서 그 엘레멘터리한 일본 수학들이 소개된 것이라는 것을 이런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번째 문항은 이 세제곱근을 구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A 플러스 B의 합차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죠. 여기에 이런 항등식들을 이용해서 스퀘어 루트 또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즉 이 스퀘어 루트라든지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스퀘어 루트가 필요하잖아요. 이 평방 접근법 여기 이런 노테이션들 보십시오.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이런 노테이션들이 벌써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초등수학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면적을 구하는. 플러스 스퀘어 루트와 복호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은 노테이션이 벌써 자세히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 11번 문항에서 중에서 3, 4문 구고술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구고술이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즉 x제곱 마이너스 21x를 다음과 같이 해결하는 과정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5번째 문항에서는 큐브 루트가 계산하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바는 이 식을 대입해서 큐브 루트 오브 182842632 구하는 과정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항에서는 이 정삼각형과 정육각형을 작도하는 이 작도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용은 기하 원본 수리정원의 기하 원본 11편에 있는 내용들을 학습한 거로 보여지는데 거기서 용어도 여기서는 수리정원은 등변 삼각형이라고 했는데 이상서 선생은 동변 삼각형이라고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말로 다 모든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면서 바꿔가면서 학습하고 또 그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위의 문항들을 분석함으로부터 수리 후반부에서는 수리정원에 들어있는 문항들을 취급하였지만 몇몇 기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 즉 기호하여 대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던 즉 에리스메틱에서 더 나아가서 엘제브레이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대수적인 접근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상설이 독창적으로 이론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이상설의 대수적 기법은 서양 수학을 처음 조선에 대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수리 전반부에서는 수리정원을 연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타내고 후반부에서는 초보적인 산술에서 취급하지 않은 대수학을 도입하여 수리정원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였으며 이상설이 사원술에 해당되는 개념을 연산교를 사용하여 최초로 대수적으로 정리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업적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상설이 이런 그 후에도 서양 물리, 화학에 관한 백승호초, 화학 계목소 등도 저술을 하였으며 실제로 이상설은 20세기에 들어와 조선이 급격한 쇠퇴기를 맞게 되었을 때 고종의 정사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에 파견되어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서구 열강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일제에 의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망명 중에도 교육에 관한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수학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어서 아쉽지만 이상설은 수학뿐만 아니라 물리, 화학에 관한 저술을 남겼고 이상설이 수리정원의 선유만큼 면류나 체류를 연구하여 수리를 완성하지 못한 것과 그 연구가 수리 수건에서 끝나고 또 그 결과를 이어서 연구한 학자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의 산학을 현대화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의 업적이 이제야 알려지게 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설이 쓴 과학책의 내용을 한번 보죠. 이게 물리학 책입니다. 백승호초라는 제목의 물리학 책입니다. 여기 보면 물성, 전자기, 탄성, 인력 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이와 같이 그림과 함께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화학 계몽초는 내용이 더 다양하고 더 폭넓은데 이상설이 쓴 화학 계몽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화학식들과 실험들 다양한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분이 조선의 과거 대과에 합격한 그 전통적인 조선의 유학자이지만 동시에 수학, 과학, 물리, 화학, 그 당시엔 생물학이라고 하면 식물학이었습니다. 식물학책까지 썼습니다. 이런 책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근대화된 지식을 받아들이기를 얼마나 간절히 여기고 그러고 노력해서 이 지식을 스스로 습득하고 그 기록을 남겨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만큼 중요하고 막중한지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문헌으로는 기하학 관련 또 민충직 선생의 그 보제 논집 또 이상설 선생 한국 근대수학 교육의 아버지 그다음 윤병수 선생의 이상설 선생 전층법판 그 외 한국 근대 고등수학 교육과 교과과정 연구 지금 이번에 찾은 이상설 선생의 수리 그 다음에 수리정원 중국에서 발간된 총서 그 외에 내용 분석에는 조선산업과 사원옥감, 남병길의 방정식론, 홍길주의 대수학, 이상혁의 차근 방몽구와 수리정원, 또 18세기 조선의 구고술, 또 당식의 대수적 표현, 조선시대 방정식론 등 다양한 내용들이 이 비교 연구에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태면 이분이 이상선 선생입니다. 이 옆에 있는 분이 이상선 선생의 친동생 이상익 선생인데 재밌는 것은 이상선 선생이 과거 대과에 붙은 학자로 성균관장과 한성사범학교 교관 또 서전서숙 교장을 역임하면서 한국의 과학교육 특히 수학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기여를 하면서 이 친동생도 수학교사로서 보성중학교 교관, 항성사범학교 교관, 하밀학교, 기호학교, 공수학교의 수학교사를 역임해서 이 당시에 20세기에 들어오기 전에 19세기에 그 유명한 잘 알려진 수학 실력자들로 알려주고 이후에 20세기가 돼서 비로소 유일선, 최규동, 안희령 같은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장기원, 최윤식 같은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요. 자, 이 정도까지 하고,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